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미국 CNN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 박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 이렇게 지적한 분도 있었죠. 그분 어떻게 들었을지 한번 입장을 듣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잠깐 후에 만나보겠고요. 전국의 사회 담당, 역사 담당 선생님들한테 이 사드 배치, 탈핵, 탈원전, 5.18 이런 주제 관련된 계기 수업을 한 게 있으면 그 수업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런 공문이 전달됐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감 자료로 요청한 건데요. 현장 교사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국 역사교사 모임 김태우 회장의 설명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바로 내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항소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강기훈 씨가 끝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는요. 이번에 촛불을 든 1700만 우리 국민들이 독일 에버트 재단이 수여하는 2017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의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을 입수했다. 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라고 국감장에서 폭로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계속 불을 켜놔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 네 가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게 전직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보고 참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런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 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차갑고 더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은 수많은 일반인들이 그 차갑고 더러운 감방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게 본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이 더 문제가 먼저 거론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이런 걸 과장해가지고 지금 뭔가 어떤 중증 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를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이 제일 화가 날 것도 같은데,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신 거 있죠? 지금 황제 그렇습니다. 수용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예를 들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그 얘기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9월 달에 두 군데의 부산 고등법원을 비롯한 두 군데에서 1.06 제곱미터 그 공간에서 수용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예. 국가가 졌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150만 원, 300만 원 그 배상 판정이 내려졌는데 예. 그 면적이 1.06입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용된 면적이 10.8이에요. 예. 그러면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 10명이 쓰는 공간을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해야 될, 인권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10분의 1 면적을 쓰고 있는 일반 국민들, 인권을 걱정해야죠. 네. 그게 정상이죠. 예.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말입니다. 네. 예. 면적도 그렇고, 그 시설 면에서나 또 뭐 변호인 접견, 뭐 교도소장 접견. 그렇습니다. 예. 뭐 변호인 접견은 하루에 뭐 2번꼴로 했기 때문에 어허. 사실상 그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간 우리 자식이 하루에 2번 외출하면 그 군대 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 그 면회를 했어요. 네.
이번 소위 CNN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은 어디가 아프다 그랬는데. 네. 여러 해 교도소장 한 번씩 면회하는 그런 특전은 대한민국 어떤 수용자도 누리지 못하는 특전이고요. 네. 그리고 벌써 2번이나 병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MRI까지 찍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고 의사들은 별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직 대통령님만큼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접견할 정도로 세심한 어떤 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인권 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도 감방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갔다 오셨던 그 경험에 비추어 어떠세요? 예, 저는 그때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독방에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몇 개월 이제 지내고 참 힘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도소의 과밀 수용의 문제가 큽니다. 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1.58배 과밀 수용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재수자 인권을 위해서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예. 그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시설에 놓여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체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라는데 이거 어떤 곳입니까? 이 MH그룹은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률 컨설팅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MH그룹을 통해가지고 영국의 로펌에 속해 있는 템플 가든 챔버라는 영국 로펌에 속해 있는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예. 이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그동안에 각종 유고 내전, 코소보 내전, 르완다, 이런 각종 내전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한 독재자들을 주로 변호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MH그룹도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가다피 아들을 석방시킨 또 그런 전력도 있어요. 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고용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여기서 지금,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금 유엔 인권이사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건데. 예. 그 탄원서를 내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바로 최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는 등의 인권 공고를 무수히 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낸 인권 개선 공고안을 단 한 차례도 박근혜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데 자신의 지금 사정을 거기다가 낸다고 하니까. 예. 참으로 기괴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 사진들이 좀 이상하겠네요. 예, 당연히 놀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한국 정부에 뭘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어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내겠다라고 아마 MH 그룹이라거나 딕슨 변호사는 자신하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공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다른 재수자에 비해서 한 10명이 쓰는 방, 6, 7명이 쓰는 방 혼자 쓴다 이런 게 함께 알려지면 동정 여론은커녕 오히려 더 비웃음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전국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수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의 주제들이 흥미롭습니다. 사드 배치, 탈핵 탈원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대 대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사상 검증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실태 파악이냐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김태우 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저희 모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네. 나경원 의원실에서 특별 계기 교육했던 자료를 제출하라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5.18 관련, 그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사드 배치 관련, 탈핵, 탈원전 관련 이런 주제 한 6개, 7개 정도 주제의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계기 교육 수업을 한 자료들을 예. 제출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교사들한테 맞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로 교육청에서 해당 사회과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역사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던 건데 예. 아마도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모두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제를 보니까 사회과나 역사과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특별 계기 교육을 한 게 있으면 그때 네. 수업 자료를 보내라 이거군요. 네네. 그 특별 계기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계기 교육이라는 게 그 학교 교육 과정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기념일이라든가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 내용일 경우에 예. 해당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계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4.16 지난번 이제 그 학생들 희생됐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육 과정상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크게 제시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9.7 어떤 나라를 빼앗겼던 8월 29일 네. 우리가 광복절은 많이 얘기하지만 8월 29일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계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그런 특별 계기 교육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학생들을 교과서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좀 네네. 생생한 사회 역사 의식 같은 것들을 일깨워준다. 그런 민주시민으로 키운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원래 계기 교육 자체의 목적이 어떤 현재 시사적인 이슈와 교육의 내용의 의미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이제 사회적 관심을 높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의 의도로서 이제 좀 하라고 예.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사드 배치, 탈핵, 탈원전 이런 걸 가지고 계기 교육을 한다면 네. 수업 자료가 사드 배치는 안 됩니다. 이건 반대해야 합니다. 또 네. 탈원전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양쪽 입장이 같이 만들어집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계기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가치가 옳다라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겠고 또 설사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좀 거부감을 갖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예. 학생들은 어떤 고지고대로 수용하는 선생님 말이 100% 맞다라는 식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아니고 이 예. 학생들도 사회적 변화들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주입하거나 얘기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꼭 찍어서 7개 내지 8개 주제의 계기교육 수업 자료를 보내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의도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역사 선생님들은 특히 5.18 관련과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거를 따로 계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 자료를 내라는 얘기는 예. 선생님들의 수업을 검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업 검열.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의 수업권을 좀 침해하고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주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사들에게. 나경원 의원실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계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냥 계기 교육 관련 수업 자료 보내주세요 했더니 교육청에서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몇 가지 주제를 좀 정해달라라고 해서 자기들이 주제를 정한 거다. 이런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저희로서는 굳이 딱 집어서 말하는 주제들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보았을 때 그 해당 정당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주제이지 않았을까. 예. 상당히 좀 기피하고자 하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조금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언급해 주셨던 것 가운데 8월 29일 국치일 관련된 자료 보내라는 요구는 없군요. 네, 그렇죠.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네네네. 이거 자료 다 제출하려면 몇 명 정도의 교사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뭐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학교나 각 공공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예. 뭐 어느 정도 학교 행정실무사님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 어렵진 않은데요. 예. 자료를 통째로 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있는 자료를 다 찾아야 되고 또 이것이 좀 봐도 되는지 아닌지 또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선생님들로서는 일단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과 역사과 교사분들은 대체로 이런 주제 중에 한두 가지는 했겠죠.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교육과정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전국 학교의 사회과 역사과 교사분들이 다 좀 피곤해지시겠네요.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김태우 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이 통합 관련돼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그렇죠. 국민정책연구원, 국민의당 부서정책연구원인데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예.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일단 현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뭐 다른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가정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통합당이 19.7, 한국당이 15.6, 정의당이 5.3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한 6.5%포인트, 절반가량 뛴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렇죠. 1 플러스 1이 2.5가 된다는 거죠. 국민의당 민주당 통합 시에는 합산당이 54.6 이래가지고 단순 합친 것보다 한 1%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간다. 그렇죠. 예. 호남에서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한 2%포인트 떨어지고 물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4.4가 되니까. 예. 반면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호남에서 한 20.9% 두 당의 합산치보다 절반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하고 합치는 것보다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지지율 상승 효과가 크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그럼 사실상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은 전통적인 제3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 지금 무당파가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일부는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설명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한 시점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론의 물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계 개편 촉발되는 거다. 그렇죠. 논의 시작된 거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결국 정계 개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즉 보수 진영의 통합.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도 통합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당 구도로 회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나머지 경우는 다당제의 유지와 강화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번 여론조사가 비밀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다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한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걸 이게 나가서 큰일이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회의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분위기.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여러 이합 집산 이야기가 난무해서 민심 파악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제는 다당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을 조사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말이고 이게 민심이니까 뭐 만족하고 말고에 대한 판단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국민의당이 워낙에 상황이 별로 지지분진하니까 뭐 최명길, 문병호 이런 지도부급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김태일 영남대 교수입니다. 그렇죠. 혁신위원장도 지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상당히 개혁적 정치학자인데 원래 이분 지론이 이거였어요. 이쪽 방향이었어요.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렇죠. 예. 그래서 김태일 교수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점을 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어허.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예컨대 반토막이 나서 그렇죠. 나머지 반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나머지 하고만 합친다? 그럼 또 조사 다시 근데요, 해봐야죠. 그것은 예. 크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성향이 가까운 사람들은 차제로 넘어가고 여기에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상징성 있는 약간 중도 컬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건데 있을 거다. 국민의당이 또 이제 그게 쉽냐. 예. 호남권에서 이제 좀 의견들이 당연하게 엇갈려요. 반대 목소리 나오겠죠? 박지원 전 대표 오늘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도부의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는 민주당의 통합 이런 이야기는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랬는데 네. 이건 정반대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전남에서 민주당한테는 어려울걸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의 고려들도 있을 테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쪽 저쪽에서 신호탄은 이제 펑펑 쏘아 올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탄은 올라갔고 예. 계산에 들어갔군요. 다들. 그렇죠. 네. 예. 그중에 한 숫자가 오늘 나왔는데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치면 어쨌든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2등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의미가 큰 숫자라고 일단 네.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유서 대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 이렇게도 불려졌죠. 강기훈 씨 참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하지만 재심을 거쳐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아냈고요. 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 내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1심 승소 이후에 국가 측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례적으로 강기훈 씨 측이 항소를 선택해서 바로 내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기훈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91년? 네, 91년도니까 26년 전입니다. 26년 네. 전. 네.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 28, 29 그랬던 것 같으네요. 그 거의 비슷한 기간이 지났군요, 이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아직도 우리 강기훈 씨는 그 굴레에 묶여 계시는 거고. 아직 재판을 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예. 네, 그렇죠. 이 사건에서 제가 영원히 뭐 노연할 길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2008년에 재심 청구하셔서 네. 오래 걸렸습니다만 2015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고 네. 그리고 2015년 11월에 피해배상 소송 내셔가지고 네네. 1심에서 승소. 근데 완전 승소는 아니고 부분 승소였죠? 네, 그렇습니다.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유죄를 입증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서인데요. 그렇죠. 이 필적감정을 작성한 김영령에 대해서는 책임을 허위감정에 예.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예. 그 외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전부 이제 그 책임을 면하게 해줬는데 그 당시 부장검사이던 강신욱 검사에게는 그 피의사실 공표권, 그 다음에 제 수사를 직접 담당을 했던 신상규 검사에 대해서는 예. 뭐 가혹행위 뭐 일부를 인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예. 실제로 이것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네.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 조작을 하고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하거나 참고인에 대한 어떤 뭐 협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불법적으로 취득한 어떤 증거로서 저에게 유죄의 굴리를 씌웠다든가 예.
저에게 유리한 필적 증거들을 숨기고 심지어는 그 숨겼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상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보도상으로는 뭐 승소라고 하는데 역시 국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피고로 했는데 국가 역시 검사와 똑같이 그 허위 감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고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면책을 준 이런 희한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될 때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법정에서 이거는 이 필체가 다르다. 그 당시에 이 필적 감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근거가 또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뭐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고.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아마 이 재판에서도 그 필적 감정 잘못된 거 부분은 뭐 부인할 수가 없었을 부인할 것이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이런 필적 감정이 나오게 된 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 그 감정을 하는 그 한 사람이 91년도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독단적으로 않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의 입맛에 맞는 필적 감정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일정한 압박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감정서가 나오도록 유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지금 뒷부분에 말씀하신 참고인들을 협박하고 또 유리한 필적 증거를 숨기고 네. 허위 진술서를 만들게 하고 네. 그게 다 검사들이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도 법정이 인정 안 해줬다? 이번 재판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증거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거 공범무식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원심에서 저에게 유죄를 내렸던 그 재판부도 사실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이 판결을 듣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울적했습니다. 그 판결을 보면서. 네. 항소심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입증해 보겠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손배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이 흐른 일입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왜 이것은 철저히 의도되고 조작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네네. 그 당시의 정황을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경찰이나 뭐 안기부 이런 데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검찰이었습니까? 네, 처음부터 검사들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 전원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5월 8일 분신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분신 배우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전부 다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면서, 뭐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간 게 5월 중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그 남짓 그 시간 동안, 미리 마음을 먹고 덤비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굉장히 그 정권의 그 최악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어떤 반전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서울지검에서 한 거죠. 네. 그 검사들이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항하는 의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좀 쭉 이어졌었죠. 네,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게 배후가 있다, 조직적으로. 네, 그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한 어떤 항의였는데 이 항의의 내용을 이렇게 연쇄적인 분신에는 뒤에 무슨 배우가 있는 것처럼 흘리면서 프레임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을 뭐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프레임을 짰는데 거기에 강기훈 씨는 어떻게 해서 걸려들게 된 겁니까? 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아마 그렇게 걸려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죽은 기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이런 것 이상의 어떤 다른 어떤 연계점들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예. 네. 그리고 조직 부서도 달랐고, 이제 뭐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 몸담았던 사무실이 전민련? 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고 그렇죠. 지하 단체가 전부 모여 있는 총직결에 있던 연합 단체였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부서에서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무했고 어쩌다 보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네네. 서로 출신 대학도 다르시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학연 전혀 없고요. 네. 지연도 아니었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기훈 씨한테로 갔을까요? 또 이른바 유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안을 해냈을까요? 프레임은 짤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을 결정하게 된 건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글쎄요, 그것도 참 의문인데요. 예. 앞으로 밝혀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소위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짐작은 할 뿐이지만 이것을 밝혀내지는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재수사. 뭐 재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뭐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은 사실 지금 얘기한 무슨 검찰 개혁이니까 다 공연불이고요. 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 강기훈 씨는 며칠 날 처음 체포돼 갔습니까? 체포된 거는 1991년 6월 24일. 6월 24일? 예, 제가 한참 뒤네요. 네, 이제 명동 성당에서 농성하다가 갔으니까요. 정확한 날짜는 네. 그 체포돼 갔더니 대뜸 이제 뭐부터 조사를 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냥 잠 안 재우고요. 욕하고. 툭툭 건드리고. 뭐 그런 게 참, 그것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사흘, 뭐 이틀, 사흘 간격으로 계속 이제 잠을 안 재우고, 이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처음에 제가 묵비권 하겠다고 했더니, 묵비권을 하면은 너의 가족을 족칠 수밖에 없다. 누구누구 잡아오겠다. 어머니 얘기를 하고 제 여자친구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그거는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진술서를 쓰기를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진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과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진술 거부권을 포기해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 1심 판결에서도 그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면책을 지켰지만 네. 네, 그렇게 지낸 20일 여일. 그리고 뭐 재판 시작 전에 또 국가보안법 추가로 해서 조사한다고 그래서 뭐 재판 전에까지 계속 또 밤샘 조사를 또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거죠. 네. 그 당시에 그런 가혹행위 등도 법정에서는 이번에도 인정이 됐으나 네,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선배소에서는. 그래서 그게 5년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한 것에서는. 예. 그래서 안 때로부터는 뭐 3년, 뭐 이렇게 5년, 최대 이제 5년까지. 근데 예. 1991년에서 5년이면 96년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걸 소송을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얘기하는데. 예. 과거사 사건에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런 공소시효가 흐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거를 5년 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판결문을 쓰는 그것을 저는 도대체 이게 판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법부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출발은 검찰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가 뭐 거의 총출동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수사를 쭉 받으시면서 그 사람들도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해. 뭐 좀 협조해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식으로 발언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뭐 회유 발언은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요. 가장
뭐 생각나는 것은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이 같이 이제 중간에 병합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사건은 봐줄 테니까 유서를 대신 썼다고 얘기를 해라. 아니면 뭐 너 달아맬 수밖에 없다. 이제 달아맨다는 건 이제 고문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쪽 용어로 얘기하면 공사를 좀 하면은 한 4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수사관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말들은 철저히 검사들이 안 합니다. 검사가 빠진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네, 이게 작전인 거죠. 일종의 수사 기법이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요. 검사들 중에서 일부는 좀 갸우뚱했던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일선에서 그 지금 당장 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신상규 검사하고는 좀 아래 후배인 뭐 이런 검사들이 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부분적인 역할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그리고 느낌으로도 아는데 예. 이거 그 신상규 검사가 이제 막판에 저를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이제 쓰고 예. 기소를 하면서 저하고 한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를 저 혼자 독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 앞에서 한숨을 쉬더니 어쨌든 해보자. 라고 하고 나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너의 유죄를 위해서 뛰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무고로 알고 있구나. 예. 근데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당시 검사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뒤에 다 잘 나갔습니까? 대부분 다 검사장급으로 영전을 했고요. 저 서울지검 장력부장이었던 강신욱 그 검사는 나중에 이제 대법관이 돼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대법관 자리에 있었고요. 네. 신상규 검사는 뭐 검찰총장 후보까지 갔다가 뭐 사퇴라고 옷을 벗었죠. 그리고 네. 이제 후에 뭐 변호사가 됐고 현재는 이제 동덕여학단 이사장님으로 지금 공직에 여전히 계십니다. 네. 검찰총장이 새로 오고 나서 네. 강기훈 씨 사건을 비롯한 과거 사건들에 대해 무슨 사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은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들도 뭐 사과들은 한 적이 있는데 검찰은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언론이 좀 평가하고 했었는데 정작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가운데 적어도 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후라도 강기훈 씨한테 와서 사과한 사람 있나요? 아니, 뭐 전혀 없고요. 그 법정 대리인들이 써놓은 문서들을 제가 보면요.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유서는 여전히 대필된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대리한 법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무슨 국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마치 사과의 의미인 양 이렇게 호도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 비껴나갔고 책임도 면했고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하는데 저는 권리 구제 필요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 당사자들, 담당자들, 가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일한 제 권리 구제의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이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네네. 무슨 움직임이 있나요? 뭐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초선 재선 시절에 당시 대법관 청문회 강신욱에 대한 대법관 청문회 때 참 선곡 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약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고 김기서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맑은 청년이었고요. 일 참 열심히 하고 아주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기설이가 옛날에 썼던 글을 잠깐만 조금만 읽어봐도 되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깊은 패배와 좌절을 안고 있고
비로소 인간은 서로 공정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차가운 거리 외투에 양손을 깊숙이 찔러놓고 거리를 바삐 움직이는 저들을 본다. 나는 항상 보신적인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삶에 있어 충실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중간에 좀 생략을 할게요. 네. 그다음에 어디쯤 왔을까? 차창이 엉겨붙은 성에를 손으로 훑어낸 뒤 밖을 내다보면 조금 지나 도로 뿌옇게 화선지 붙인 듯 흐려지고 현실이 이렇게 냉혹한 것인지 내 자신이 이토록 무능한 것인지 이전의 여러 상념이 화선지 위에 환히 왔다가 사라진다. 진정한 삶이 사라지고 기회주의와 패배주의만 득실되는 이곳에서 나는 자유스러운 존재로 투쟁하리라. 봄바람 꽃송이는 매서운 눈바람이 되어 내 가슴 속에 휘날릴 것이다. 이런. 그게 어느 시절에 쓴 글입니까? 27살, 6살 때 쓴 글이겠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고. 네네.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때 쓴 것인데. 그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검찰은 저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렇게 썼죠. 김기설은 학력이 낮고, 문장력이 부족하여 제가 문장력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유서를 대신 쓰게 했다. 이런 문장을 저는 못 쓰겠는데요. 예. 이런 감성과 이런 거 가지고 못 쓰겠는데. 예. 그렇게 이 메모도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김기설이 썼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공소장을 쓴 사람들의 용어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다고요? 네네,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셨어요? 예, 알고 있고요. 본 적은 없고요. 네. 곧 개봉된다던데. 지금 영화제, 부산영화제에서 아마 그 다큐멘터리 부분으로 간 것 같고요. 개봉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강기훈 씨 사건만 다룬 영화입니까? 아니, 저를 졸졸 쫓아다니는 감독이 이렇게 제 개인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렸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될 항소심 공판.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었는데 저희도 눈을 좀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기훈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방금 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만나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안타깝다 하는 문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4783번님은 강기훈 씨 변한 모습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상했겠습니까?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서서 조금이라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성철님도 재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 없어야 한다 하는 문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자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일부에서는 노회찬 의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인권 침해 주장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8595번님 주사 아줌마랑 기치료 아줌마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호텔 룸서비스도 좀 불러주시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너무하네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스가 누구 건지 묻는 문자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김다은 PD가 정리해줬고요.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소식인데요. 일단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1년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들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양보하는 뭐 그런 목소리인데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요구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거를 뭐 지방선거 출마 특히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박원순 시장이 3선 출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 박원순 대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옛 생각이 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철수 대 박원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 자체는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산 그렇죠. 그럼 오늘 발언은 이 가능성까지도 또 포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 나가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지방선거 출마한다면 결국 서울시장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전체 지방선거판에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온 바가 있죠. 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갑니까? 이게 선거를 좌우하는 3대 요소는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일 가능성이 높고 서울시장 선거도 역시 비슷한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필패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연대 이걸 모색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물론 안철수 대표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부동층을 보고 전략을 짜는 선택을 지금까지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략이 먹히면 다자구도에서도 이제 인물론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냐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뭐 양강 구도를 만든다고 하려면 국민의당, 바른정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서도 뭐 말씀 나누셨지만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유한국당이 문제인 거죠.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봐도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하면 수도권에서 표의 확장성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 예. 이 자유한국당도 생존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종의 반문재인 연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친박, 청산 이걸 해야 이런 이제 선거연대의 지푸라기라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 여기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당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어지는 것에는 이런 면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진 출당을 안 할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홍준표 지도부가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연락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윤리위를 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지도부 차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홍준표 대표는 이거 마음을 굳혔다라고는 하지만 친박들의 반발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태흠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알아서 나가면 좋겠는데 제명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아무튼 뭐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더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요.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데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도 8대 0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권한대행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김민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에 놓고 충돌한 목소리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죠. 그렇습니다. 이 주식 대박 뭐 이런 문제로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한 47일 만에 이제 지명이 된 건데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거쳐서 서울 북부지원장을 역임했거든요. 예. 또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그리고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력도 있고 예. 헌법재판소의 이제 헌법연구관과 수석 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적도 있어서 헌법재판에 정통하다 이런 평가라고 합니다. 네. 또 대법원 산하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해서 적임자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면 그럼 이제 구인 체제는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때 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는 논란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했는데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도록 해서 이것에 야권이 반발한 게 문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한 거 이것과 엮여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게 불거졌기 때문인데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정상화를 전제하고 임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시급히 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남석 후보자 지명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유남석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거지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구인 체제로 정상화를 시키는 게 먼저고 유남석 후보자가 청문회 거치고 정상적으로 임명되면 이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소장으로 이제 그 지명이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만큼만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여전히 문제라는 건데요. 예. 현재 8명의 이제 그 재판관 중에 김희수 재판관 포함 5명은 내년 9월까지가 임기고 2명은 2019년 4월까지 임기 만료됩니다. 예. 그러면 김희수 대행 논란이 똑같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국회가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좀 명확히 해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이 이렇게도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하고 국회 임기 문제의 입법 이걸 이제 연동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예. 일단 청와대는 이런 해석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은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로 바로 간 것은 이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도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를 외면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아집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연구의 창단 멤버다. 이 점도 앞으로 좀 갈등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 이 유남석 후보자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부결 위험을 감수하면서 표대결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로 꾸미겠습니다. 이 코너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고 만나보는 시간 될 것 같은데 무려 1,700만 명이나 되는 촛불 시민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그 유명한 에버트 재단이 매년 주는 인권상이 있습니다.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으로 그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촛불 백서 팀장 지금 맡고 계십니다. 박진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에버트 재단, 에버트 인권상이 어떤 상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 상 받았다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드디어 상을 받았네 하고 축하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거 보면 저희도 너무 기뻤는데요. 에버트 재단 이제 프리드리 에버트라는 이제 독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념한 독일의 유명한 3인당과 아주 절친한 재단, 세계적인 재단인데 192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지부가 100여 개나 되고 매년 그 지부 100여 개에서부터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인권상 대상으로. 예, 선의 경쟁도 치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팀은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언짢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은 거기서 이제 매년 24년째 에버트 인권상을 이렇게 수상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2번째 그리고 에버트 인권상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통째로 드리는 건 처음인데 이건 에버트 인권상뿐만 아니라 노벨상이라든지 막사회상이라든지 제가 알아본 여러 유명한 상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세계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우리 국민들의 긍정적 영향과 역동적 에너지가 너무나 대단했다, 위대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하고 막사회상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에버트 인권상도 그만큼 권위가 있는 상인 맞습니다. 거죠? 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상인데 다만 아시아의 수상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안 알려졌더라고요. 에버트 재단하면 한국에서도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초청해서 초청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한국의 시민사단체들하고 공동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독일까지 초대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입니다. 공식 시상식이 따로 있어요? 네, 12월 5일 날 있습니다. 12월 5일 날? 근데 무엇보다 이 에버트상은 그 칼과 이다 파이스트라는 두 부부가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요. 돌아가시면서 본인들의 유산을 인권상에 헌납하면서 만들어진 상이라서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재산을
기부를 하셨답니다. 칼과 이다 파이스트. 네. 12월 5일 독일에서 공식 시상식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상을 받으러 갑니까? 박진 팀장? 아니죠. 안진걸 처장? 아닙니다. 저희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 가고 싶긴 하지. 한국의 시민사단체를 대표하는 분 한 분 정도 하고 촛불 시민들도 이렇게 몇 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러저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말 이 촛불 국민으로서 적합한 분을 저희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 추천도 받고 선정 절차도 거쳐서 네, 좀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퇴진행동의 상근 실무자가 아니라? 네. 그거는요. 네. 이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거기서 받은 상금이 또 2만 유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2,700만 원? 그걸 어디에 사용할지도 아마 저희 촛불 시민들이 지혜롭게 잘 정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철저히 시민들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네. 하긴 그거는 시민들 돈이니까. 그럼요. 이 상도 시민들이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 에버트 재단 보도 자료들 보면 퇴진행동이 평화롭게 총괄한 공을 적극 인정하면서 대표에서 또 대신해서 상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00명 국민이 다 와서 상을 받으실 수는 없으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비로라도 그 당시에 한번 같이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시상식에. 네. 그런데 또 아무리 자비라 하더라도 또 이게 시상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둬서 저희도 실무자를 보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아주 꼼꼼하게 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에 참 재미있는 네티즌의 댓글을 제가 하나 본 게 기억에 남는데, 그럼 이제 내 이력서의 스펙으로 그렇죠. 독일 에버트 인권상 수상 이렇게 적어도 되겠구나. 그렇죠. 정말 재밌잖아요. 네, 전 어제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나 상 받아서 축하받고 싶다고, 당신 상 받아서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나 상 받았다, 인권상 받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펙에 적으셔도 되는 거죠. 분명하게 촛불 국민 1,700만에게 드린다라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고 수상 취재도 나와 있고 지난 월요일날 기자회견에서도 그 에버트 한국사무소 사문걸 소장님이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이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국민들이 주는 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상을 우리에게 주자고 결정하면서 그분들의 생각도 한국에서 뭔가 희망을 보여줬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에 끼친 긍정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에도 많은 영감을 줬는데 특히 이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극우파들이 창궐 해서 오히려 막 차별하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막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흐름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시민이 주인되고 역동적인 국민들이 대접받는 서민이 주인되는 좋은 세상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정 사유가 됐다라고 그 에버트 소장님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혀주셨어요. 세계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한. 맞습니다. 촛불 시민들. 박수. 박수 한번 보낼게요.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이제 1주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1주년의 시점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옳아요? 10월 23일 작년에 JTBC에서 태블릿 PC를 보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전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그리고 또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그 문제 진상규명 해결을 위한 뭐 그런 대응단위에서 이거 뭔가 큰일이다. 우리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계광장에 무대를 쌓은 게 10월 29일입니다. 29일. 네, 그때 토요일이었겠죠. 근데 2017년에는 10월 29일 일요일이고 28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28일 날 촛불 1주년 그날을 첫 청계에서 촛불을 발표했던 날 기념해서 10월 29일 광화문에서 촛불 1년 기념대회. 28일. 28일 토요일. 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국내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시민혁명이라든지 역사적인 대격변의 기념일들을 승리일이라든지 최종일로 하기보다는 발발일 또는 계기가 됐던 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5.18도 그렇고 6월 10일 항쟁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여러 건강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 날 이런 날로 하자는 얘기도 탄핵이 있었고. 가결되는 3월 10일 인용된 3월 10일 하자는 분들도 있고 국회에서 민의가 오히려 압도적인 탄핵을 만든 안 될 뻔했던 걸 그렇게 탄핵이 가결되게 만든 12월 9일로 하자는 분들도 있고 네. 12월 3일 날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였으니까 그날로 하자는 분들도 네,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안진걸 처장이 설명한 것처럼 첫 시작일로 하는 게 보통 관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2주년 또 3주년 될 때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 시작일은 2016년 10월 29일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그 즈음한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일단은 뭐 2주년까지 지금 머리에 있지는 않고요. 그건 또 역사가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10월 28일 1주년 행사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 이제 촛불을 했던 것을 다시 더듬어 보면은 한때 뭐 서울 하야락 페스티벌, 광화문 락 페스티벌 뭐 이렇게 많은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전인권 선생님 그리고 또 이상은 씨 뭐 우리나라 이런 가수들도 오시고요. 그냥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로 이어진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아직 적폐청산의 과제도 있고 사회 대개혁도 과제도 있는데 아직 미진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회가 딱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적폐청산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올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염원들을 좀 모으는 자리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집회를 하고요. 10월 28일 광화문 북단광장에서 늘 촛불하던 그곳에서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요. 8시 30분경에 그 행사는 마치고 우리 백미잖아요. 촛불의 백미가 행진 아닙니까?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청와대를 일단 가는데 그때는 청와대 포위하러 갔었는데 이제는 좀 의미가 다르죠. 이번에 압력 넣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우리 청와대 갔던 게 정말 꽃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을 더듬는 걸음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문제를 너무 못 풀어요. 사실은 국회로 가고 싶은데 그 밤이 너무 먼 거죠. 광화문에서 여의도. 네, 여의도까지는 좀 너무 좀 먼 걸음이라서 이제 국회 정치권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걸 좀 상징적으로 청와대 방향으로 가서 그 메시지를 던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기념비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다 이런 기사 저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모금이 1억 모자란다 그러는데 12억 모아주신 모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적이었죠, 기적. 네, 그래서 그때 나머지 이제 촛불하고 그리고 지금 촛불 백서 작업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러 행사들 1주년도 그 모금으로 하고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요청이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퇴진행동을 해산하면서 이 기념사업을 기념비를 만드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해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29일로 시작되는 1주년 사업이 3월 10일 파면일로 조금 한 1주년으로 본다면은 그 3월 10일 즈음에 서울 광장에 우리가 늘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지금 여러 유관 기관들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근데 그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협의는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기관, 서울시 그리고 또 이게 종로구, 종로 뭐 여러 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청와대가 또 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전체가 리모델링 될 계획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뭐 동상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좀 재조정될 필요가 있죠. 네, 재조정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확답을 받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북단에 촛불을 기념할 기념비는 세우자. 요 정도 합의를 해서 지금 남은 절차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요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랑 또 이게 큐레이터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누가 만들어요?
퇴진행동이 해산하면서 기록기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일종의 지금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1주년 사업도 준비하고 촛불 백서도 준비하는데 기념비의 실무 주체도 이 기록기념위원회고요. 그런데 어떤 문구를 담고 어떤 모양이나 문양이 들어갈 건가는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랑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책임지고 할 전문가 한 분이 있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 소녀상 만드신 김은성 작가 어때요? 김은성 작가님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예술가들도 도와주시고 시민들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기념비라고 하니까 어떤 댓글에는 무슨 막 비석을 세우는 거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예. 다양한 형태니까 시민들이 보기도 공감할 좋고 수 있는. 네. 다니면서도 보기도 좋은 아주 좋은 형태들이 여러 개 있다더라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지만 일단 내용, 형식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요. 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진 팀장이 지금 백서 팀장이신데 백서는 안 나와요? 백서를 저희가 원래 10월 29일 요 1주년에 내기로 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요.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집필 분량이 많아서 아직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는 무조건 시민들 손에 갈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게 저희가 1000매가 기본 분량일 것 같아서 너무 두껍거든요. 5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해서 2권으로 한 세트가 나와서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그리고 참여했던 단체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전자책으로 배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료 배부? 네, 그럼요. 당연히 시민들이 주신 성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까지 무려 23번 1,700만 명 국민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집계된 인원까지 하고 여론조사 같은 거 종합하면 한 2천만 명 안팎의 정말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민들의 피땀 어린 그리고 숭고한 그 참여를 기록 남긴다는 게 방대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중에서 또 엄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1년을 앞둔 시점에 독일에서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까지 전해오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니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게 많네요. 28일 1주년 행사도 기대가 되죠. 기념비는 어떤 모양이 될까도 기대가 되죠. 12월 5일 그 수상식에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까? 어떤 과정으로 선정될까? 이것도 궁금해지고. 네. 이벤트가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광장과 관련된 영화도 3편 옴니버스로 제작했어요. 모든 날의 촛불이라고요. 그래서 1주년 즈음해서 어디서라도 좀 불러주신다면 공동체 상영 달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풍부하게 시민 토론회, 학술 토론회, 국제 토론회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있는 많은 사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SNS로는 나의 광장, 나의 촛불 10월 28일 만나요로 광장에서 찍었던 지난 촛불의 사진들을 올리는 캠페인도 시작했거든요. 예,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광장, 나의 촛불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다 금방금방 검색이 됩니다. 해시태그 그 샵하고 나의 광장, 나의 촛불 하면 됩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또 퇴진행동이나 시민사회단체 또 촛불 국민들께서 이제 이런 기록이랑 기념도 최선을 다해 주시되 한편으로 아까 우리 박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촛불 1주년 대화하는데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폐청산이나 그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 잘못된 만행들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빨리 청산되고 개혁돼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비호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탄도 좀 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기념 대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 그런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의 전통을 우리 국민들이 이어가는 그런 귀중한 참여의 장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투쟁, 재판 거부투쟁에 나서신 거니까 그 집회상에 또 좀 등장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중요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도 네. 인권 시민단체들 보기에는 다른 정말 일반 재수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그건 개선이 안 되고 본인은 훨씬 그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열악하다고 우기니 이건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없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감옥 인권이라도 좀 개선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덕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풍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평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코너였는데 오늘은 물론 뭐 어렵게 삽니다만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1700만 촛불 시민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 퇴진행동의 지금 기록기념위원회 촛불 백서팀장을 맡고 있는 박진 팀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글쎄요. 참 저희로서는 굳이 딱 집어서 말하는 주제들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보았을 때 그 해당 정당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주제이지 않았을까. 예. 상당히 좀 그 기피하고자 하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조금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언급해 주셨던 것 가운데 8월 29일 국치일 관련된 자료 보내라는 요구는 없군요. 네, 그렇죠.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네네네. 이거 자료 다 제출하려면 몇 명 정도의 교사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뭐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학교나 각 공공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예. 뭐 어느 정도 학교 행정실무사님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 어렵진 않은데요. 예. 자료를 통째로 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있는 자료를 다 찾아야 되고 또 이것이 좀 봐도 되는지 아닌지 또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선생님들로서는 일단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과 역사과 교사분들은 대체로 이런 주제 중에 한두 가지는 했겠죠.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교육과정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전국 학교의 사회과 역사과 교사분들이 다 좀 피곤해지시겠네요.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김태우 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이 통합 관련돼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그렇죠. 국민정책연구원, 국민의당 부설정책연구원인데요. 여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예.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일단 현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뭐 다른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가정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통합당이 19.7, 한국당이 15.6, 정의당이 5.3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한 6.5%포인트, 절반가량이 뛴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렇죠. 1 플러스 1이 2.5가 된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 민주당 통합 시에는 합산당이 54.6 이래가지고 단순 합친 것보다 한 1%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간다. 그렇죠. 예. 호남에서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한 2%포인트 떨어지고 물론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4.4가 되니까. 예. 반면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호남에서 한 20.9% 두 당의 합산치보다 절반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하고 합치는 것보다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지지율 상승 효과가 크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그럼 사실상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은 전통적인 제3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
지금 무당파가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일부는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설명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한 시점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론의 물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계 개편 촉발되는 거다. 그렇죠. 논의 시작된 거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결국 정계 개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즉 보수 진영의 통합.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도 통합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당 구도로 회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나머지 경우는 다당제의 유지와 강화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번 여론조사가 비밀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다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한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걸 이게 나가서 큰일이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회의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분위기.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도 한다. 예, 이런 예. 이야기도 들리고 예.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여러 이합 집산 이야기가 난무해서 민심 파악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제는 다당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을 조사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말이고 이게 민심이니까 뭐 만족하고 말고에 대한 판단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국민의당이 워낙에 상황이 별로 지지분진하니까 뭐 최명길, 문병호 이런 지도부급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김태일 영남대 교수입니다. 그렇죠. 혁신위원장도 지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상당히 개혁적 정치학자인데 원래 이분 지론이 이거였어요. 이쪽 방향이었어요.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렇죠. 예. 그래서 김태일 교수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점을 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어허.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예컨대 반토막이 나서 그렇죠. 나머지 반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나머지 하고만 합친다? 그럼 또 조사 다시 해봐야죠. 그것은 예. 크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성향이 가까운 사람들은 차제로 넘어가고 여기에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상징성 있는 약간 중도 컬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건데 있을 거다. 국민의당이 또 이제 그게 쉽냐? 예. 호남권에서 이제 좀 의견들이 당연하게 엇갈려요. 반대 목소리 나오겠죠. 박지원 전 대표 오늘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도부의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는 민주당의 통합 이런 이야기는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랬는데 네. 이건 정반대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전남에서 민주당한테는 어려울걸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의 고려들도 있을 테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쪽 저쪽에서 신호탄은 이제 펑펑 쏘아 올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탄은 올라갔고. 예. 계산에 들어갔군요, 다들. 그렇죠. 네. 예. 그중에 한 숫자가 오늘 나왔는데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치면 어쨌든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2등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의미가 큰 숫자라고 일단 네.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유서 대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 이렇게도 불려졌죠. 강기훈 씨 참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하지만 재심을 거쳐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아냈고요. 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 내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1심 승소 이후에 국가 측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례적으로 강기훈 씨 측이 항소를 선택해서 바로 내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기훈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91년? 네, 91년 노니까 26년 전입니다. 26년 전. 네.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 28, 29 그랬던 것 같으네요. 네. 그 거의 비슷한 기간이 지났군요, 이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강기훈 씨는 그 굴레에 묶여 계시는 거고.
아직 재판을 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예. 네, 그렇죠. 이 사건에서 제가 영원히 뭐 노연할 길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2008년에 재심 청구하셔서 네. 오래 걸렸습니다만 2015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고 그리고 2015년 11월에 피해배상 소송 내셔가지고 1심에서 승소. 네, 완전 승소는 아니고 부분 승소였죠? 네, 그렇습니다.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미국 CNN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 박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 이렇게 지적한 분도 있었죠. 그분 어떻게 들었을지 한번 입장을 듣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잠깐 후에 만나보겠고요. 전국의 사회 담당, 역사 담당 선생님들한테 이 사드 배치, 탈핵, 탈원전, 5.18 뭐 이런 주제 관련된 계기 수업을 한 게 있으면 그 수업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런 공문이 전달됐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감 자료로 요청한 건데요. 현장 교사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국 역사교사 모임 김태우 회장의 설명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바로 내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항소심이 열린다고 하는데 강기훈 씨가 끝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찬찬히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서는요. 이번에 촛불을 든 1700만 우리 국민들이 독일 에버트 재단이 수여하는 2017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의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을 입수했다. 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박 전 대통령 황제 수용 생활을 한다라고 국감장에서 폭로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계속 불을 켜놔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 네 가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게 전직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보고 참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런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 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차갑고 더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은 수많은 일반인들이 그 차갑고 더러운 감방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게 본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이 더 문제가 먼저 거론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이런 걸 과장해가지고 지금 뭔가 어떤 중증 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그런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를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이 제일 화가 날 것도 같은데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신 거 있죠? 지금 황제 수용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예를 들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그 얘기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9월 달에 두 군데의 부산 고등법원을 비롯한 두 군데에서 1.06 제곱미터 그 공간에서 수용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국가가 졌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150만 원, 300만 원 그 배상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면적이 1.06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용된 면적이 10.8이에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 10명이 쓰는 공간을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해야 될 인권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10분의 1 면적을 쓰고 있는 일반 국민들
인권을 걱정해야죠. 네. 그게 정상이죠. 예.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말입니다. 네. 예. 면적도 그렇고 그 시설 면에서나 또 뭐 변호인 접견, 뭐 교도 소장 접견 그렇습니다. 예. 뭐 변호인 접견은 하루에 뭐 2번꼴로 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저희 모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예. 예, 낙연 의원실에서 특별 계기 교육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이런 예. 경우가 있느냐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5.18 관련, 그다음에 뭐 6.15 남북 공동선언, 뭐 사드 배치 관련, 탈핵, 탈원전 관련 뭐 이런 주제 한 6개, 7개 정도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계기 교육 수업을 한 자료들을 예. 제출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교사들한테 맞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로 교육청에서 해당 사회과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역사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던 건데 예. 아마도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모두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제를 보니까 사회과나 역사과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특별 계기 교육을 한 게 있으면 그때 수업 자료를 보내라 이거군요. 네네. 그 특별 계기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계기 교육이라는 게 그 학교 교육 과정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기념일이라든가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 내용일 경우에 예. 해당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계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4.16 지난번 이제 학생들 희생됐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교육 과정상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크게 제시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뭐 9.7 어떤 나라를 빼앗겼던 8월 29일 네. 우리가 광복절은 많이 얘기하지만 8월 29일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계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그런 특별 계기 교육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학생들을 교과서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좀 네네. 생생한 사회 역사 의식 같은 것들을 일깨워준다. 그런 민주시민으로 키운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원래 계기 교육 자체의 목적이 어떤 현재 시사적인 이슈와 교육의 내용의 의미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이제 사회적 관심을 높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의 의도로서 이제 좀 하라고 예.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사드 배치, 뭐 탈핵, 탈원전 이런 걸 가지고 계기 교육을 한다면 네. 수업 자료가 사드 배치는 안 됩니다. 이건 반대해야 합니다. 또 네. 탈원전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양쪽 입장이 같이 만들어집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계기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옳다라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겠고 또 설사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좀 거부감을 갖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고지고대로 수용하는 선생님 말이 100% 맞다라는 식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아니고 이 학생들도 사회적 변화들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주입하거나 얘기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꼭 찍어서 7개 내지 8개 주제의 계기교육 수업 자료를 보내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의도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역사 선생님들은 특히 5.18 관련과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따로 계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 자료를 내라는 얘기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검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업 검열.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의 수업권을 좀 침해하고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주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사들에게. 나경원 의원실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계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냥 계기 교육 관련 수업 자료 보내주세요 했더니 교육청에서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몇 가지 주제를 좀 정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주제를 정한 거다.
이런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간 우리 자식이 하루에 2번 외출하면 그 군대 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 그 면회를 했어요. 네. 그 이번 뭐 소위 그 CNN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랬는데. 네. 열흘에 교도소장 한 번씩 면회하는 그런 특전은 대한민국 어떤 수용자도 그 누리지 못하는 특전이고요. 네. 그리고 벌써 2번이나 병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MRI까지 찍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고 의사들은 별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직 대통령님만큼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접견할 정도로 세심한 어떤 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인권 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도 감방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갔다 오셨던 그 경험에 비추어 어떠세요? 예, 저는 그때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는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독방에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몇 개월 이제 지내고 참 힘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전반적으로 교도소의 과밀 수용의 문제가 큽니다. 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1.58배 과밀 수용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재수자 인권을 위해서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예. 그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시설에 놓여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체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라는데 이거 어떤 곳입니까? 이 MH그룹은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 법률 컨설팅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MH그룹을 통해 가지고 영국의 모 로펌에 그 속해 있는 템플 가든 챔버라는 영국 로펌에 속해 있는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예. 이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그동안에 뭐 각종 그 유고 내전, 코소보 내전, 르완다, 뭐 이런 각종 내전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한 독재자들을 주로 변호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MH그룹도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가다피 아들을 석방시킨 또 그런 전력도 있어요. 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고용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여기서 지금, 이번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금 유엔 인권이사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건데. 예. 그 탄원서를 내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바로 최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한상균 민정수석 위원장 석방하라는 등의 인권 공고를 무수히 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낸 인권 개선 공고안을 단 한 차례도 박근혜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자신의 지금 사정을 거기다가 낸다고 하니까. 예. 참으로 기괴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그 이 사진들이 좀 이상하겠네요. 예,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뭐 채택되거나 뭐 한국 정부에 뭘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어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내겠다라고 아마 그 MH 그룹이라거나 그 딕슨 변호사는 자신하면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공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다른 재수자에 비해서 뭐 한 10명이 쓰는 방, 6, 7명이 쓰는 방 혼자 쓴다 이런 게 함께 알려지면 동정 여론은커녕 오히려 더 비웃음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전국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수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의 주제들이 흥미롭습니다. 사드 배치, 탈핵 탈원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대 대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제출 요구가 뭐 사상 검증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실태 파악이냐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김태우 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